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윤리위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합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NSC 상임위를 긴급 개최하고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채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규탄 성명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이상국들은 별도로 장외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업무 관련일 거라면서 독립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감사원과 대통령실 유착으로 규정하고 국기문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두 단위로 승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문 이후 8일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 가처분 관련 속보 알아보고 감사원 문자 유출 논란과 국정감사장 분위기까지 오늘은 정치 원로 시각으로 전국 분석합니다. 동원령에 반대하며 러시아를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면 명태와 도다리를 준다는 러시아 연방주 정부의 홍보가 논란입니다. 전쟁의 생선이라니 로마 시대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바로 법원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원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결국 윤리위 날짜랑 겹쳤는데 이르면 오늘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원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내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즉 소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지위 상실은 당원을 바꿔서가 아니라 정당한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사라진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실질적 하자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개정당원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정당이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으로 대의기관과 조직과 또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당원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를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당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 상황의 요건까지 명확히 정했으니 정진석 비대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또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 측이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을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당원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서 적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사퇴한 상태고 또 개정 당원에 따라서 권리 상태로 봐야 한다며 소급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 전 대표 측의 다른 논리였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없이 마찬가지 논리로 기각했습니다. 당원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
그리고 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서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 설명대로 법원이 이렇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열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 심의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에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3, 4, 5차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체제가 안정된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쳤다고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 여당의 안정적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될 만큼 당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치 일정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멈추길 바라지만 또다시 법적 쟁송을 이어간다면 당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지도체제의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당의 이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은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거취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오늘 저녁 윤리위원회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짧은 입장문을 남겼는데요.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힌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론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판결 전엔 중징계가 나오면 이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구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비대위 체제가 안정되면서 법적 대응 카드가 여의치 않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사흘차 일정도 한창인데 쟁점들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죠.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감사원 배우가 대통령실이 아니냐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논쟁도 뜨거웠는데요.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주당 비판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자, 기본적으로 그림 지금 다섯 마약 번째 수사라든가 PPT 이런 거 한번 투약 같은 거 못하게 띄워주실까요? 해놓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틀 만에 또 미사일 발사. 최근 12일 사이에 벌써 6번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미 항모 강습단의 재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이 도발의 책임을 연합훈련에 전가하는 듯한 논리를 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6시부터 20여 분간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고도 80여 킬로미터에 속도는 마하 5로 350여 킬로미터를, 다음 미사일은 고도는 낮추고 속도는 높여 8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각각 초대형 방사포 KN-25와 이스칸데르급 KN-23으로 추정됩니다. KN-23의 특징, 요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 궤적도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때 주로 순환 비행장을 이용하던 북한이 이번엔 평양 방어사령부가 위치한 삼석 일대를 택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사격 조건 측면에서는 최근에 현무 사격했던 그 강릉 쪽 위치하고 지금 위치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비슷한 조건에서 자기네들은 사격을 했었을 때 신뢰성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과시 같은 것들도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일정에 맞춰 완성도와 실전 운용성까지 점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갔다며 최근 미사일 발사 책임을 미국 등에 떠넘겼습니다. 이어 미국 항모 강습단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맞대응 성격의 무력 행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ICBM이나 또는 핵실험이나 또는 SLB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상을 더 강화하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완전한 핵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지난 2017년처럼 미국의 항모 전단과 전략 폭격기 등이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북한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가안보실이 오늘 오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강력 규탄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 북한 도발과 관련해 통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지난 12일 동안 6차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꼴이 발사한 건데 NSC도 그만큼 열렸죠? 네, 북한 도발이 이어진 지난 12일 동안 NSC도 6차례 열렸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에도 김성환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회의 중에 북한이 도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SC는 북한의 도발은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항모 강습단이 동해로 다시 돌아온 걸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제 북한의 IRBM은 일본을 지나 괌을 겨냥한 거였다면서 결국 한반도 전략자산 타격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두 시간쯤 뒤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 안보 현안을 주제로 통화할 예정인데요. 과거사 문제도 논의할 거냐는 질문에 통화 주제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동시에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일본 국회에서 전향적인 말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그 발언을 우리 기시다 총리가 했습니다. 다양한 그 국제적인 당면 그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된다는 어제 국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이 주고받은 문자 노출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듭 선을 그었다고요? 네, 어제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이 문자가 포착됐고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배후가 대통령실이다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할 시간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면서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문의했을 거라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무슨 뭐 보도에 드러난 저 언론 기사에 나온 뭐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윤석열차 만화에 대한 논란이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 중에 감행이 됐습니다. 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지만 규탄 성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이사국들이 북한을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두둔을 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시작과 함께 북한에 대한 비판은 시작됐습니다. This was a reckless act and the clear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is launch risks triggering a significant escalation of tensions in the region and beyond.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13개 이사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핵무력 법제화에 이은 7차 핵실험 준비와 북한 내 인권 문제도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And calls on the DPRK to respond positively to our new government's audacious initiative for sincere and substantive negotiation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미국 측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날을 세웠습니다. These two members have gone out of their way to justify the DPRK's repeated provocations and block every attempt to update the sanctions regime. 마지막 순서로 나선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 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 are creating risks and dangers. A secure and sound political environment is indispensable for the solution to the issue of the peninsula.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이사국들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하면서 대북 규탄 성명은 결국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이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놓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11개 나라는 장외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면서도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위협을 계속한다면 침묵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장외 성명도 이렇게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이렇게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요격이 어려운 변칙 궤도로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틀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 방위성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발사 궤도에 주목했습니다. 4,600km를 날아 일본 상공을 훌쩍 넘어간 이전 미사일과 달리 요격이 어려운 변칙 궤도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北朝鮮東、東岸付近および日本海であり、いずれも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外と推定されます。当該弾道ミサイルは変則軌道で飛翔した可能性が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최근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격 능력 보유 등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다시 이어진 북한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弾道ミサイルを21回にわたって発射しており、かつてない高い頻度で続く一連の挑発行動は国際社会に対する深刻な挑戦です。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견으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참가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드러냈지만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영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2010년에 출범한 여성가족부, 결국 12년 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우선 여성가족부가 없어집니다.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정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대신 복지부에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가 신설됩니다.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으로는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비효율도 문제라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신설합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에 빠진 우주항공청과 출입국 이주관리청 신설은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어제 야당 설명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대로 개편되면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바뀝니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성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준길입니다.
네, 쌍방울 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전 부지사가 설립하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사를 구속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다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상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검찰의 압수수색 벌써 시간이 상당 시간 흘렀네요. 네,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요.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 A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이고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임할 당시 경기도 대북 관련 사업을 총괄했던 국장급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전 부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경기도청 공공기관 담당관실 B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사를 보좌하며 경기도 대북 관련 사업을 했던 A씨와 B씨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관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가를 받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지원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지난 2008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과 정책 연구를 해오던 곳인데요. 이전 부지사는 단체 이사장을 지내며 대북교류 관련 행사 등을 맡아왔고 이 가운데 1년 3개월가량은 쌍방울 사회이사직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이전 부지사는 2018년 7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취임한 뒤 석 달 만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국회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당시 남북 광물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이듬해엔 광물자원 협력 기획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쌍방울은 계열사 나노스를 내세워 북한 광물 개발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로 쌍방울은 북한에서 광물 사업권 약정을 받아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약정을 받은 자리에 이전 부지사가 동석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과 사회이사로 있었던 쌍방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전 부지사가 대가를 받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 진출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습니다. 이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도 당시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기도와 아태 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행사 비용 수억 원을 쌍방울이 후원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히 이 성남FC 후원금을 모은 건 결국 이 대표의 이득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치적 약속이란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송재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검찰이 제일 먼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성남FC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던 두산건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소유부지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성남FC에 50억여 원을 후원한 건 대가성 뇌물이라는 경찰의 결론을 받아든 직후였습니다. 불과 열흘 뒤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와 분당차병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농협과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까지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던 후원사들도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얻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했을까? 성남시 관계자의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축구팀 인수 때 내건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두려워 관내 기업에 먼저 접근해 후원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구단을 잘 운영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는 이 대표의 과거 인터뷰를 그대로 공소장에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약속 이행이라는 동기가 이 대표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선출직 시장인 만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해 긍정적 평판을 얻는 게 이 대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재명 사익이 아닌 성남시의 공익으로 본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적 약속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성남시의 공적인 이익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결국 그 공익으로 볼 거냐 사익으로 볼 거냐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남시가 공적으로 이익을 얻은 건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의아해요. 실제 검찰 역시 성남FC 후원금이 이 대표 쪽으로 흘러가 유용된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유치 과정부터 용처, 측근 성과급 지급 과정까지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50억 원이 넘는 횡령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얘기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보훈수당으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수당을 챙겼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을 지는데 5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2015년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후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횡령액이 무려 57억 원에 달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수당은 2,500여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현행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빼돌리고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지되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유공자의 명예도 실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상 허점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상 보훈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가 지급한 보훈급여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에 처해진 유공자 183명이 수령한 보훈수당 118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4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 계속해서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와 1994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보훈수당으로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보훈급여가 정지되고 지금까지 받은 돈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전력 등을 걸러내지 못해 잘못 지급한 책임이 보훈처에 있어 이들에게 반납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까지 살인과 미성년자 추행, 특수강도 등 중범죄자 183명이 보훈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혈세로 쥐어준 수당만 모두 118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환수가 이뤄진 건 23명뿐, 금액도 4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고작 3%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당한 이유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보훈처 집행 오류와 함께 보훈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까지 면제 사유로 인정돼 87명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생계가 어렵다거나 소송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애초 중대범죄자가 보훈급여자로 등록될 만큼 절차가 허술하고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보훈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업무 해태죠. 정기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해서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훈처는 기존엔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 경력 사실을 조회했고 앞으로는 경찰청을 통해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연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지급이 없도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훈급여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 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조속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는 감소세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시민들도 운동과 같은 여가 생활엔 지갑을 닫았는데요. 대학가 헬스장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화영동에 있는 헬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가 오름세에 헬스장도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헬스장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운동에 열중입니다. 몇 년 전부터 건강관리 열풍이 불면서 코로나19 이전엔 오후 시간대에도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명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비교적 한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바로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많이들 찾았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1,500여 명이 새로 등록할 정도로 많은 회원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원이 기존의 30%까지 줄었는데 올해 들어 고물가 사태까지 닥쳐오면서 떠나간 회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여전한 데다 물가 상승세를 체감한 소비자들이 여가 비용인 운동비까지 아끼려고 한 건데요. 이에 수입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정작 헬스장 운영 비용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회원이 늘어날 거로 보고 투자 차원에서 새 운동기구를 들여온 건데요. 치솟는 물가에 기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헬스장 업주는 울상입니다. 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현재 매출에 관련해서 저희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센터 관련해서는 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쾌적한 운동 환경을 위한 냉난방도 필수인데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3년째 쌓여만 가는 적자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5%로 또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화영동에 있는 헬스장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감소폭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컸는데 당국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1,100원대였던 환율은 지난달에 1,400원의 벽마저 허물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화 보유액은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4,167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96억 6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에 환산 금액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국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화 보유액 규모는 전 세계 9위에서 8위로 오히려 한 단계 올라섰을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은 것도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역시 심리적인 지지선이 있고요. 그게 한 4천억 달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은 외환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와 함께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도 있는 만큼 낙관론보단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필 규정을 언급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가겠다라는 뜻을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준 판단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가 네.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다 갖춰놨으니까 지난번에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 절차상 미흡하다는 부분을 네. 어쨌든 다 갖추었으니까 법원으로서는 굳이 형식적인 절차가 다 맞춰졌는데 굳이 이걸 또 인용을 해버리면 네. 그야말로 또 정치 오해를 사니까 뭐 법적으로 뭐 그냥 무난하게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런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뜻밖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뜻밖의 결정. 예. 처음에 그 1차 비대위나 지금 2차 비대위나 본질적으로 정식으로 뽑힌 그 당대표를 내쫓기 위한 아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였다. 그래서 네. 처음에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 연장선상인 그 2차 비대위도 그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네. 사법부가 좀 원칙대로 관여하길 바랬는데 지금 이재호 고문님 말씀 맞다나 그 형식 논리적으로는 비상 상황을 딱 사후에 바꿔놓고 예. 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고쳐놓은 격이 되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네. 어쨌든 좀 정당인들이 정치 세력들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마구제비하는 거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의원님께서는 2차 비대위는 1차 비대위 연장선이란 말씀을 네. 이 시간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는데 앞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좀 정반대 판결이 나오긴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인가요? 또 누가 말하기를 사필 규정이라고 했다는데 네. 사필 규정은 아니죠. 지금 이제 고문님 말씀하셨으나 형식 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좀 어쩌면 좀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네. 꼼수 부린데 법원이 형식 논리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일 뿐이지 네. 하는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행태가 잘한 것이다라고 박수 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식 논리적인 판단이란 말씀이 눈길을 끄는데 자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바로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내 지도체제의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정당의 이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은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끝성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도 있었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멈춰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국민의힘의 그 비대위원장이나 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사법부의 개입까지 당하면서 네.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놓이게 된 것은 스스로 원칙과 법에 따라서 또 이치에 따라서 하지는 않고 변칙적으로 정식으로 뽑힌 미워하는 당대표를 내쫓기 위한 그 행태에 대한 반성이 절절히 담기고 네. 국민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 유념하겠다 이렇게 네. 나왔어야 되지. 사법부가 지난번 잘못한 건데 이번은 뭐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뭐 그 지적은 옳은 말씀이고
그 당이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 좀 헛발질 하지 말고 자기네들 말대로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무를 좀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의원님 표현을 그대로 빌면 미워하는 당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롭지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멈춰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됐는데 이제 가처분의 판단에 대한 결정은 나왔고 남은 건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나아가 윤리위 결정 아니겠습니까? 함께 네.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련이나 애착을 가져서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국민이 그렇고 또 정치권에 너무 좀 복잡하거든요. 미련이나 가뜩이나, 애착이요. 미련이나 애착. 미련이나 애착 가질 거 없이 훌훌 털고 나가는 것이 네.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물론 당장은 쓰겠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징계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식으로 뽑혔는데 어쨌든 간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어찌 보면 매달리는 구질구질한 모습을 더 보이지 말고 오히려 당을 떠나라. 그러면 뭐 이런 지금 국민의힘과 걸려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런저런 문제들은 떠남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 네. 건강한 정치 세력을 만들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세용점하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전 대표가 덩어리진 권력이라고 본인이 맞서는 세력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덩어리진 권력. 자, 잠깐 정리하면 오늘 7시에 이제 윤리위가 열리는데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거든요. 추가 징계안.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인 상황에서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뭐 탈당 권유, 최대까지 뭐 제명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함께 전망 포함해서 여쭤보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꼭 뭐 점을 칠 수는 없지만은 예. 법원이 당의 그 입장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징계를 하든 징계하는데 부담을 좀 들었을 거예요. 예, 부담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말인데 말한 것 같고 징계를 어떻게 더 엄중하게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미 법원의 결정도 났는데 나는 윤리위원회가 좀 관대하게 이걸 보고 뭐 그렇게 더 중징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징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 그러나 윤리위의 분위기는 아마 중징계 하려고 할 거예요. 어차피 뭐 법원도 결정했으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윤리위에 오늘 결정이 나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정치인은 때가 안 오면 기다리는 것도 정치입니다. 때가 안 오면 기다려야지 억지로 뭐 자기가 때를 만들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뭐 어디로 보나 이 상황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럼 네.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좀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당대표 또는 당대표가 아닌 일반 당원이라도 당 지도부 또는 당에 소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양도구역이라든지 하여튼 뭐 비유를 들어서 비판을 했다. 이런 네. 것들을 징계 사유로 삼는 정당은 매우 독재적인 요소, 독소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정당 정치 세력들이 말로써 비판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심한 표현도 할 수 있는 특히 권력자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더 큰 비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소리를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또는 뭐 당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존엄입니까? 하나도 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성 뭐 불가침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로 징계를 나서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나 또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네. 참 딱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을 주도하는 분들의 아주 그 독재적인 그런 성향들은 국민의힘 내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집권 여당이고
또 집권 세력이니만큼 국정 전반에 매우 스멀스멀 아주 음습한 기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예의주시를 할 입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덩어리진 세력과 권력과 미움받는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내부 총질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도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한테 내부 총질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고모님 의견까지 들어보면요. 아니 네. 저도 생각에 물론 당의 기분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괘씸하고 못됐고 뭐 그러죠. 전혀 뭐 당의 정서와 안 맞는 것이고 저런 사람은 빨리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분위기 있지만은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내는 게 당의 지도력인데 좀 지도부에 듣기 신소리 했다, 대통령인데 기분 나쁜 소리 했다, 그것만 갖고 징계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그건 뭐 우리 생각이고, 나 지금 당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죠, 아마. 그러니까 이때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때는 이준석 대표가 피하는 게 길입니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때가 아니라는 이재호 고모님의 말씀이셨는데 아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허탈이란 단어 또 외롭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좀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겁니다. 뭐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자기는 좀 기대를 걸었을 텐데 뭐 우리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은 안 했는데 이번 건은 법원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적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법원이 또 이걸 이준석 대표 건을 받아들이면 좀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러나 뭐 그 말은 할 수는 없었는데 법원이 이번은 이준석 대표 건 안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래 되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서는 게 옳은 길이고 당도 바람 말이야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나갈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당이 겸손해야 합니다. 당이 겸손하게 정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좀 보듬어 주고 그러고 또 당에서 뭐 다른 길이 있는지 좀 모색도 해보고 해서 아까운 인재잖아요. 아까운 인재인데 말 좀 잘못하고 좀 기분 나쁘고 뭐 괘씸하게 놀고 그런다고 해서 내칠 수는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이 좀 따뜻하게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의 말씀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들을지 한번 또 지켜보겠고 오늘 오후 7시에 이제 추가 징계안 심의할 예정이고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자, 징계 수위 함께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또 문자 메시지가 유출이 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윤리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제명 관련 문자가 유출되기도 했고 물론 또 이재명 대표도 이른바 뭐 전쟁 이런 문자 유출되기도 했는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또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또 이런 문자 유출되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기획수석과 또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문자 유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책 또 형편이 엄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그 문자 할 생각 감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증거 흔적이 확실히 남잖아요. 그거를 왜 그렇게 자신한테도 그렇고 기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언짢아 할 일을 저렇게 자초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스스로 우쭐거리는 그런 것을 좀 과시하고자 저런 걸 자꾸 노출시키려고 혹시 하는 건지. 의도가 있는 건지. 근데 어쨌든 그 드러난 그것만으로도 감사원의 사무총장과 지금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못 지키고 그 원초적인 원인 제공을 지금 사무총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절차적으로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야당한테 좀 호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의 그 국정기획수석하고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것이 설사 내용이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다고 할지라도 의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정황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뭐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네. 봅니다. 문자 메시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를테면 직접 보고 형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잠깐 짚으면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안에서 왕수석 이렇게 통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 실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 문자 메시지 때문에 사퇴한 것 아닙니까? 네.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은 내부 겁니다. 총질 예. 문자죠. 예. 결국은 그 문자 메시지 공개돼서 그랬으면 그 이후로 국회에서나 뭐 당에서 문자 메시지가 일체 사라져야 되는데 그 후로도 계속 저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건 사람들이 참 철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한심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보면 내용은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별거 아닌 내용을 왜 문자 메시지를 합니까? 다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전화로 하든지 뭐 해도 되는 건데 그걸 굳이 그 이수석인데 문자 메시지를 할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대통령 수석인데 또 대통령 수석이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행위 자체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네. 내용이 뭐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어쨌든 독립기구인데 무슨 청와대 수석인데 네. 문자 메시지 보내서 꼭 무슨 보고하듯이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워낙에 이 감사원이 이전 정부 감사에 대한 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서 통보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워낙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문자 유치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 출근길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잠깐 윤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무슨 뭐 보도에 드러난 저 언론 기사에 나온 뭐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말씀하시죠. 아니, 예. 그 대통령 말씀이 뭐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뭐 실세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의혹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저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야당에 공격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일단 본인이 부주의했다라고 사과는 해야 될 겁니다. 사과는 하고 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인이 사과하는 걸로 야당도 그렇게 넘어가 줘야지. 당사자가 사과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예. 넘어가 저걸 갖고 또 뭐 정쟁으로 또 정치적 공세로 아따 또 하나 잘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는 좀. 그런데 그 어쨌든 사무총장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예요. 그 지금 그 관련된 사안들이 네. 다 매우 민감한 정치적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럴수록 감사원은 원칙과 중립적 입장에서 네. 또 여러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 공정했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큰 사건인데 네.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또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일반 구름 잡는 말씀만 해서는 안 되고 뭐 사무총장,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해서 뭐라고는 얘기는 못하죠. 아무리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상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국정수석한테는 뭐라고 해야죠. 감사원의 사무총장 관련 등 해서는 또는 검찰, 경찰 관련한 이런 사정기관들과 관련해서는 자칫 여러 그 정치적 오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청와대 참모들은 그들과 이런 소통이나 문자나 대화나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엄중 말하자면 지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뭐
정부 기관 간에 뭐 서로 뭐 물어보고 뭐 할 수는 있지만은 나 그게 그런 행위가 공개되면 그게 부적절하게 드러나는 거고 아까 대통령께서 뭐 업무상 문의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대통령도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 그 문자 내용이 업무상 문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보고잖아요. 네. 일방적인 보고인데 업무상 문의라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로 그 수석하고 주고받고 그런 업무상 문의는 하면 안 되죠. 공적인 업무상 문의 같으면 공문으로 보내든지 그래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꾸 이게 지금 저 대통령 집무실도 그러고 당도 그러고 뭐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하다 일을 자꾸 키우잖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넘어갈 건도 뭐 그게 아니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 건데 이번 이 건도 뭐 길게 변명할 거 없고 부주의했습니다. 더구나 그 업무 시간에 뭐 그 청와대 수석하고 문자 주고 받은 것이 그 업무 시간 시간 피해서 해도 되는데 그건 부적절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뭘 자꾸 요렇게 저렇게 변명하려 그러면 진짜 또 바이든 짱 납니다. 바이든 짱 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 간단히 넘어갈 걸 그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일이 커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출근길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짧고 굵은 답변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논란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잠깐 또 들어보시죠. 진짜 만화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한국만화 영상진흥을 경고한 게 대선 기간에 약속하신 표현의 자유를 유족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할 적어도 거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고등학생이 저기 한 거 아니겠어요? 또 창작, 뭐 창작하는데 건들지 못할, 다루지 못할 건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네. 창의성이 이렇게 용서좀 치고 하는 거니까 그 문화예술 활동에 좀 너그럽게 또 자신에 대한 풍자가 있었다 하면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뭐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뭐 대통령이 그럼 다 할 일이 없네요 그러면 그럼 가만히 계시던지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저런 건 좀 너그럽게 저런 걸 무슨 경고를 주고 하면요 진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저런 문제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가져야죠. 그 만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동의 안 한다 하더라도 내용 동의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통치의 기본 철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 만화에 대해서 그 고등학생이 한 만화 아닙니까? 네. 나도 그거 봤는데 난 뭐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넘어가야지. 네. 그거를 갖고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뭐 그 주관 부서에도 뭐 경고를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문화부인가 문체부인가 네. 거기서도 그걸 갖고 뭐 주관기관에 경고를 낼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후원하는 그 조건의 계약에 왜 위반했나 이걸 따질 게 아니고 그냥 그건 보고 뭐 고등학생이 재밌게 그렸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걸 갖고 문제를 삼아버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나오고 뭐 언론 탄압의 문제가 나오고 온갖 문제가 다 제기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정치를 풀어나가는 게. 미숙하다. 저는 이 고등학생을 아주 스타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늘 어느 집단이든 아청꾼들, 맹종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존엄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달려들고 그런 꼴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그린 거 좀 재밌게 그렸으면 지금 고모님 말씀하셨던 웃어 넘기고 또 자신이 대통령에 대한 자신에 대한 비판이면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비판도 없을 겁니다. 풍자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풍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럼 내가 미국에 한 1년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미국 대통령을 그 만화를 보니까 단두대 있지 않습니까? 단두대에 목을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누르는 그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의 문제는 더구나 뭐 고등학생이든 아이든 만화지 않습니까? 이래 만화인데 그 고등학생 재밌게 그랬나 하고 넘어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저걸 문제 삼으니까 뭐 온갖 문제가 다 따라 나오잖아요. 지금 만화계에서 시작된 반발이 문학의 전반으로 그러니까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이거 재밌게 그렸네 하고 넘어가 버려서 이게 문학계로 뭐 블랙리스트 뭐 온갖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넘어가면 되는 건데 저걸 문제를 삼아 갖고 경고를 하고 뭐 하니까 저게 커지는 건데 저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거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나 비판과 반대가 있어도 그걸 표현으로 어떤 언론상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야당이고 또 만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정치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항상 정치가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럼 정치가 안 되잖아요. 정치가 좁쌀 정치 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옹졸하고 막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붙들고 마치 사생결단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좀 너그럽고 좀 여유 있고 좀 어쩌면 좀 유머스럽게 바로 그렇게 오히려 대응하는 것이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좀 윤기가 흐르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 정치 원로께서 보시는 풍자 만화에 대한 생각은 오늘 확신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대통령실에서나 대통령께서나 그 재밌대, 그 2탄, 3탄도 기대되는데 그 학생 아주 만나거라 키워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훈훈하겠어요. 그 고교생이 두 분 좀 풍자 만화도 한번 그려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짧게 요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거든요. 짧게 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거 통포청 세우는 거나 보훈부 성격하는 건 뭐 이런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건 그건 딱 잘라서 찬반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섣불리 해서도 안 되고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동의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보훈부로 승격하는 거, 해외 동포청 만드는 건 역대 정권이 다 추진했던 거예요. 다 그게 정부 조직할 때마다 어느 정권 할 것을 준비했던 거고, 다음 이번에 우주항공청인가 그거를 이제 이번에 안 했는데 그것도 지금쯤은 할 때가 됐죠, 사실. 할 때가 됐습니다. 네, 할 때가 됐는데 다만 여성가족부 문제는 여당이 아마 야당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토론을 하고 야당 동의를 받아야지 야당 동의 안 받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정부 조직 개편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마 저거는 정부나 여당이 야당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동의가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희들 뭐 그거 가지고 지금 그건 묻지 않아도 저희 전체적인 당의 정체성도 관련되고 지금까지도 여성가족부가 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걸 계속 살려나가야 될 여전히 해야 될 책무가 크기 때문에 폐지는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슨 단안을 갖고 여당이 야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법안 냈으니까 의원 입법을 한다고 해서 덜썩 법안만 발의해 놓으면 안 될 게 뻔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강원 지역에선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YTN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횡성 산사태 원인이 인근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산림청이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역시나 태양광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홍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거나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 농가 주택을 집어삼키고 70대 집주인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YTN은 산사태 발생 후 현장을 다시 찾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사물 속 섞여있는 태양광 패널과 산사태 발생 지점 옆으로 늘어선 대규모 태양광 시설. 주민들은 나무를 뽑아내고 인위적으로 물기를 낸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포구가 쏟아져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죠. 인재야. 이게 태양광 시설을 갖다 산마다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도 후 산림청이 조사에 나섰고 원인은 역시나 태양광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복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패널을 타고 몰렸고 집안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배수로는 토사로 막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태양열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조속히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훼손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 17배가 넘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 320곳 가운데 8곳을 제외한 312곳이 산사태 위험이 커 보완이 필요한 상황.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무분별한 난개발 산지 태양광 설치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 35살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이 이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인천 강화군은 어제 60대 남성 A씨 소유의 개 사육장 내부에서 도살 도구와 개 사체 30여 구, 철창에 갇힌 개 33마리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도축된 개 사체는 사온 거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A씨의 아내가 근처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배우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연락하며 괴롭힌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의 한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뒤 여러 번 연락하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산 세입자가 출소 뒤 또 집주인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홍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새들어 살던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집주인인 70대 여성 B씨 자택 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사이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했습니다. 경찰차 같은 경우 출동과 수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른바 딱지를 떼이는 경찰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잠수교 일대 도로입니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켜지자 다른 차들은 일제히 멈춰서는데 경찰차만 유유히 앞서갑니다. 확인 결과 당시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한 거로 드러나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엔 서울 관내 경찰서장 관용차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차는 112 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3,700여 건이 넘었고 최근 5년 사이 48%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관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10건이 넘은 관서도 12곳이 넘습니다.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교통 위반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빨리 좀 조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찰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현대차 영업사원이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8억 원이 넘는데 영업사원의 사기 행각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차를 계약했다가 돈을 떼인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차량 출고를 빨리 해주고 할인까지 해주겠다던 영업사원이 개인 통장으로 돈만 챙기고 차는 주지 않자 현대차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영업사원인지 사기꾼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왜 당신이 그런 짓을 했냐, 피해자들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저희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달 20명이 조금 넘었던 피해자는 30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도 18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대금을 회사 측이 안내한 가상계좌나 법인계좌로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대차의 매장에서 계약이 이뤄졌고 홈페이지에서도 조회되는 정식 영업사원이 사기 행각을 벌일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회사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대리점을 지휘 감독하는 자동차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배상 토록했습니다. 외형상 대리점이 현대차의 상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현대차 본사가 영업사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일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서도 현대차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넘는 차량 대금을 빼돌려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건 현대차의 판매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 보상과 함께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으려면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막상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병상이 단 2개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대마를 키워 마약으로 가공한 뒤 클럽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는 마약류 사범 검거 소식. 실제로 마약류 단속 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늘었고 덩달아 마약 중독 환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32%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약류 범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중요한 중독 치료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마약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치료보호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전담 치료기관은 단 2곳에 불과한데 그마저 한 곳은 검사 외에 치료는 하지 않고 다른 한 곳은 병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 곳 없는 수도권 마약류 중독 환자들은 인천에 있는 지정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약류 중독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기관 공백이 생긴 건 마약류 치료를 할수록 병원의 손해인 구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가 지정병원을 방문해 치료보호를 의뢰하면 지자체 심의위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낸 의료기관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 을지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해 치료병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마약 중독이 치료가 될 수 있나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입소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돼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만 잘 돼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마약 사범, 마약에 관련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필요한 지역에 맞게 늘려나가고 관리해가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대책일 거다. 마약류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적절한 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은 배우 양조위, 량차오웨이 씨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가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작업하고 싶은 배우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죠.因为很久没有出席过那么隆重的场合，所以我每一次上台都会很紧张的。我觉得我从第一次来釜山电影节就已经感受到那種熱情，比較複雜啲嘅角色咧。其實我又有諗過做連環殺手嘅，咁唔知有冇機會咧？而家我其實仲拍完風格喜事嗰個導演。 마지막 질문은 양조위님이 직접 지목을 드라마에게 덜 욕먹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의 홍상희 기자입니다. 我其實一直都好欣賞宋康昊同埋全導演，咁係好希望有機會可以同佢哋可以拍到一部電影。 어디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이번엔 러시아 병력 징집을 위한 대가로 제시됐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사할린 주 정부가 입대자 가족에게 도다리와 명태, 연어 등 신선한 냉동 생선 5에서 6kg을 전달한다며 생선 인센티브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면 신선한 명태, 도다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현재 온라인상에는 중세 시대를 넘어 로마 시대를 보는 줄 알았다. 러시아가 하루하루 밑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혼란스러운 러시아의 예비역 동원령 사태,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원령에 반대하며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탈출 행렬이 계속되자 아예 외국인을 모집하는 특별 창구까지 개설했는데요. 러시아군에 합류하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까지 간소화하면서 참전 외국인 모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랐는데요. 러시아에서 워키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던 20대 래퍼는 동원령에 반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내 영혼을 살인죄로 씌울 수는 없다며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방법으로 동원령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푸틴 탄핵을 외치던 러시아 구의원이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징병 통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 구의원은 군 면제자로 동원 대상도 아니었는데요. 그는 징집 통지서를 보낸 건 푸틴의 보복이자 정치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며 불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까지 맘대로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러시아 탈출 행렬의 내부자의 폭로까지 이어지는 러시아 상황. 푸틴은 과연 어떤 선택으로 대응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유럽 최대 규모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 자산으로 국유화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 연방 자산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기존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 아톰이 갖고 있던 원전 운영권을 접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영 기업인 자포리자 원전이 설립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에네르고 아톰은 자사의 자포리자 원전 운영권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2월 말부터 러시아군이 통제했지만 에네르고 아톰 직원들이 이뤄왔습니다. 8월부터 원전 인근에 대한 포격이 잇따르면서 핵사고 위험이 고조되자 9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주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잇따라 방문해 원전 상황과 안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추가 대러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이 8번째 제재안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선언에 대한 대응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의 가격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Of course, we feel that the Russian war causes economic and social hardship, and it places a heavy burden on our citizens and on the economy and our single market. 이와 함께 러시아산 철강 제품과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 나라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말실수를 하면서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언론사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비속어를 사용해 이른바 한 마이크 어록을 하나 더 추가한 건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 허리케인 이언으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 비치. 피해 지원을 약속하러 방문한 건데 레이 머피 시장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던 찰나 F로 시작하는 욕설이 튀어나온 겁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면 머피 시장 역시 비속어를 썼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죠. 이 장면은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바이든 대통령 다시 한 마이크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크고 작은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1월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기자 질문에 혼잣말처럼 멍청한 SOB라고 말했다가 해당 기자한테 사과를 하기도 했고 석 달 전 중동 순방 중에는 홀로코스트 공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던 중에 공포를 영광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만 80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 입단 구설로 직무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론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과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뉴욕 순방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대통령의 언어와 화법,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록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양국의 논란을 비교 혹은 대조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칭 실언 제조기 바이든 대통령,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대응이 또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장관급 회의를 마친 후 대규모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를 감산을 결정했으나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If you permit me, Royal Highness, we are not endangering the energy markets. We are providing security, stability to the energy markets.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 앞서 원유 감산을 강행하지 않도록 산유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산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은 제이크 슬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가운데 나온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Energy will deliver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the market next month as part of the historic 180 million barrel release the President ordered back in March. And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irect SPR releases as necessary. 오펙 플러스가 발표한 감산량은 200만 배럴이지만 실제 감산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특별한 필드 나들이를 했습니다. 발달장애 선수들과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섰는데요. 뜻깊은 현장에 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구 유니폼 대신 골프 옷을 차려입은 국민타자 이승엽이 호쾌한 스윙을 선보입니다. 동료 선수와 함께 그린 경사를 살펴보는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샷이 되지 않아도 가끔 실수가 나와도 경기 내내 즐겁고 뿌듯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잘 치네. 나이스 퍼팅. 네. 친구들이 저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요. 친구들과 또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즐기면서 오늘 아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국민 영웅과 함께 시간을 보낸 강성곤 선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침착하게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나이스 굿샷이라고 애정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도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탤런트 한상진과 프로골프 선수 김대현 등 유명 인사 30명이 흔쾌히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에 제가 이렇게 저희 재능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기쁘기도 하고 또 이 대회가 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짝을 이뤄 치른 특별한 경험을 통해 참가 선수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값진 가을 오후가 됐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전북 현대가 준결승전에서 울산 현대를 2대1로 꺾고 2년 만에 FA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또 다른 4강전에서는 서울이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나상호의 극적인 결승골로 대구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연일 흐린 날씨 속에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기도 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높은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대전은 13도, 대구는 15도, 부산은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은 20도, 대구는 21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절기 한로인 토요일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글날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